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등 자산 관리 방식이나 막대한 자산에 대한 승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패밀리 오피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패밀리 오피스가 단순한 재산 관리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고 사회 공헌과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과 가치 창출은 한 나라의 경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패밀리 오피스 전성시대, 한국의 현실과 한계는입니다. 미국 석유왕 록펠러 1882년 록펠러 패밀리 오피스 설립.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사 패밀리 오피스 전담 조직 설립. 전 세계 약 7천여 개 패밀리 오피스 운용 자금 약 2천조 원 이상. 서방국가 싱가포르 패밀리 오피스 지원 정책 확장. 한국금융권과 로펌 패밀리 오피스 사업 경쟁 치열.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패밀리 오피스는 고액 자산가와 가문의 자산 배분, 상속, 세무 등 자산 운용을 전담해 처리하는 업체를 말하는데요. 미국 석유왕 록펠러가 1882년 록펠러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하며 처음으로 패밀리 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패밀리 오피스는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자선재단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7천여 개의 패밀리 오피스가 운용하는 자금이 약 2천조 원 이상으로 이미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의 운용 자금 총액을 넘어선 규모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패밀리 오피스 산업은 서구에 비해 역사가 짧은데요. 처음에는 자산운용사 형태로 부의 확대에만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멀티 패밀리 오피스 형태로 자산 관리뿐 아니라 가업 승계, 사회공헌, 문화예술 영역까지 패밀리 오피스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해온 자산가 가문들은 일찍이 패밀리 오피스를 활용했습니다. 패밀리 오피스 확장으로 한국에서도 100년 이상 장수 기업, 5대째 이어지는 기업, 이런 전통들이 자리 잡게 될 수 있을까요? 패밀리 오피스 전성시대, 한국의 현실과 한계는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안수정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언론에도 그렇고 패밀리 오피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패밀리 오피스의 개념은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패밀리 오피스란 개인 자산가가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한 서비스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패밀리 오피스는 서비스 조직이기 때문에 그 패밀리나 자산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그 자산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인이나 신탁, 재단 등을 통해서 소유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재산이랑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자들의 재산 관리한다고 해서 그 국내에서도 그렇고 글로벌에서도 PB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PB하고 특별히 패밀리 오피스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PB들은 보통 이제 유수한 금융기관들의 부서인데요. 보통 뭐 UBS, JP모간,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 부서를 패밀리 오피스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런 개인 자산가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특성상 종합적인 서비스보다는 금융 투자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고객이 아닌 다수의 고객을 이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멀티 패밀리 오피스, 그러니까 싱글 패밀리 오피스가 아닌 멀티 패밀리 오피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통상 1,000억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지신 분들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자기 패밀리의 문제들만 전담하는 싱글 패밀리 오피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패밀리 오피스가 하는 게 무엇이냐?
보면은 이제 금융자산 관리뿐만 아니고 그 자산가와 그 집안에서 대대로 축적해온 경험, 뭐 경영 노하우, 지혜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적 자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사회적 평판, 그 사회적 네트워크, 이런 사회적 자본도 관리하는 것이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세 가지 밸류를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패밀리 오피스가 해야 될 종합적인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보통 PB 그러면은 그 돈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패밀리 오피스는 그 자산 관리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뭐 건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문이 가지고 지켜야 될 가치라든가 뭐 사회적 공헌이라든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을 패밀리 오피스라고 그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패밀리 오피스는 ESG나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분야, 그러니까 투자가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까지 이제 염두에 두는 투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투자자로 굉장히 그 투자 업계에서도 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에서는 많이 보편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이게 빠르게 이슈화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패밀리 오피스가 일단은 굉장히 규모가 커졌죠. 그래서 자산 규모 전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패밀리 오피스들이 관리하는 자산만 해도 약 2천억 규모, 2천조 규모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죠. 10대 패밀리 오피스가 운영하는 자산 규모를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천문학적입니다. 그래서 뭐 그 1위는 요즘 그 통계를 보면은 월마트 패밀리가 하는 패밀리 오피스라고, 2위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패밀리, 그다음에 3위는 제프 베이조스,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천문학적이고요. 규모도 규모이지만 이분들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투자 업계에서 전통적인 투자자와는 달리 규제도 조금 덜 받을 뿐더러 자기 개인적인 소신을 갖다가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리스크 애피타이트가 굉장히 높고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기술, 뭐 디스트럭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그래서 AI나 블록체인 그런 쪽, 그다음에 뭐 대체 투자, 아까 말씀드린 ESG,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쪽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그 세계적인 패밀리 오피스에 대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국내랑은 좀 상황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대표적인 패밀리 오피스라고 부르는 데가 지금 눈에 띄고 있는 데는 별로 없어 보이고, 해외에서부터 이제 국내도 이런 거가 도입될 때가 됐다, 이런 그 이슈들 제기는 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런 그 가문들은 개인들이 회사에서 배당을 받았다든가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편하게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국내에서는 대부분 최근에 발표 나온 거 보면 그 가장 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뭐 10조, 15조 이런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고, 그 주식 자체가 엑스스에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들어가서 법인 내 주식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패밀리 오피스에 대한 상황이요? 한국은 아직까지 그 자산가분들의 근본적인 철학이 조금 선진국이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오피스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고, 철학이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진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철학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패밀리 오피스는 일반 PB랑 다르게 재산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이 지켜야 되는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철학 같은 것들, 네. 사회에 대한 공헌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가문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자산의 증대나 절세 위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성공한 해외 패밀리 오피스들은 먼저 자신의 경제적인 성공이 본인만의 소유물이 아니고 직원을 비롯한 사회 공동체가 같이 일궈낸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천사 같은 말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계산에 딱 맞는 말이거든요. 한 기업이 성공을 하려면은 창업주의 굉장히 피나는 노력도 필요하고 뭐 리스크 테이킹도 필요하지만은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안정된 사회, 그다음에 기업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임직원, 그다음에 고객인 소비자, 뭐 협력사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제 공동체처럼
역할을 해야지 가능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독일의 유명한 기업이 보쉬라고 있습니다. 네. 예, 정밀 뭐 기계 뭐 가공기계, 이런 네. 쪽으로 예, 자동차 부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요. 직원들한테 높은 급여를 챙겨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 기업의 창립자인 로버트 보쉬가 말하길 우리가 돈이 많아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높은 급여를 주는 게 아니다. 직원들한테 높은 급여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우리가 많이 버는 것이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서로 동기부여를 하고 상생하고 상승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이 좀 깔려 있는 대목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사회공헌이나 뭐 노동자의 권리 옹호 뭐 이런 게 남의 일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처럼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되겠죠. 그런 게 뭐 네. 진정한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국내는 초기 단계라고 그래서 특별한 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아까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세계적으로 그 각광받고 있고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동남아 쪽에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이 많이 발달돼 있을 것 같은데 그들 국가는 지금 어떤 수준인가요? 그들 국가는 그 세계 유수한 이런 그 패밀리 오피스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하고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요. 노력을 또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유치를 한다는 건 어떤 인센티브, 텍스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를 부여해서 그들이 사무실을 내게 하는 건가요? 유치라는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홍콩 같은 경우에는 금융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그렇죠. 이미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이 요즘 뭐 굉장히 캐치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홍콩의 절반도 못 미칠 정도로 이제 그런 전문가 풀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홍콩 정부도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패밀리 오피스를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굉장히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6월에 홍콩의 유수한 금융기관이 이런 금융기관하고 수탁사, 뭐 법률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제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홍콩 재무당국과 금융당국도 적극 참여해서 세계적인 패밀리 오피스를 홍콩에 유치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잘해보겠다라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유치를 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 유치를 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 나라의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어떤 뭐 인프라스트럭처 같은데 투자 목적으로 유치하는 게 큰 건가요? 아니면은 그 자체가 뭐 그 국가의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어떤 이유가 가장 그들을 유치하는 그 동기부여가 될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자산가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그들의 투자하는 그런 그 센터가 이렇게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모이면은 금융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 마켓들, 금융이나 법률이나 세무, 아니면 회계 이런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그 현지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이나 뭐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그 현지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 미치는 상승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는 장점이 네. 있죠. 그럼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이런 개념을 잡으려면 국내에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국내에서 아까 홍콩, 싱가포르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자산가들에 대한 시각을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건설적으로 좀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도 면에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항상 접하는 세제상의 한계가 있는데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싱글 패밀리 오피스 개념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산을 자기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직원들을 고용해 가지고 전담으로 투자를 하게 하는데 다수의 고객들을 위한 그런 금융업이 아니고요.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국과 싱가포르 같은 국가에서는 금융업 라이선스 규제에서 면제가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면제 제도가 규정이 도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뭐 집합투자법 이런 라이선스를 받아야지만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근데 사실 거거든요. 국내에서는 그 지주회사라든가 최근 들어서 유행이 되고 있는 CBC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그
오너의 이런 패밀리를 위해서 일을 해서 이렇게 믹스업이 돼 있는 경우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런 차원하고는 좀 굉장히 다르게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같은데, 그러려면 선행적으로 이런 투명성이라든가 그들이 지금 이런 패밀리 오피스를 그 세계 수준으로 제도를 만들고 정착을 시키려면 그런 그 패밀리들도 소위 그 자산가들도 좀 마음가짐이라든가 어떤 그 준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을지, 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 공헌,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공동체가 잘 되어야지만 성공이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도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기업을 일으키신 분들이 이제 후계 구도를 생각을 하는데 후계 구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사전에 미리미리 좀 계획하고 조율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발렌베리 같은 데는 후계자를 미리 지정을 해서 복수를 지정을 해서 선의 경쟁도 시키고 충분히 트레이닝이 된 다음에 투명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배울 게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세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 좀 선진국에 비해서 개선이 되면 좋을까요? 한국 세법의 체계상 거주자가 되면은요, 전 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거주자이면은 전 세계에 어디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건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싫으면은 거주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all or nothing, 그러니까 뭐 다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데, 상속세로 잠깐 들어가면은 이 상속세율이 세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인데, 뭐 많은 분이 이미 아시겠지만은 지분 가치인 경우에는 할증이 돼서 현실적으로는 최고 세율이 60%라고들 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넥슨 같은 경우에는 좀 해프닝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최대 주주가 뭐 정부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세금 내다가 이제 그 기업을 갖다가 물려받지 못하죠, 그 네. 상속인들이. 네. 그리고 뭐 삼성그룹의 그 최근에 이제 그 상속세가 12조 원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 해외에 이제 그 전문가들끼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쇼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담이 크다라는 거는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좀 테크니컬한 포인트인데, 최고 세율 50%가 불과 상속자산 30억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0억이라는 게 뭐 한 20-30년 전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이제 최고 세율이 적용될 정도인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2000년 이후에 20년 동안 이 상속세 과세 구간이 한 번도 조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소득세 과세 구간은 9번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잘못 그 이해를 하면은 패밀리 오피스가 자산가들한테 어떤 그 부를 좀 더 넘겨주고 세금을 깎아주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패밀리 오피스의 컨셉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아니죠. 그 자산가들을 건전하게 그 부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지속 가능하게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사회 공헌도 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도 같이 공유해 가면서 경제 이바지를 하자, 이런 차원이라고 들리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한쪽만 강조가 되면 잘못하면 상속세를 줄여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세제 이슈로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상이 되는 자산가들은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부에다가 세제 혜택도 좀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할 때 선행적으로 그 기업가들이나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일단은 패밀리 오피스라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패밀리 오피스 자체가 이제 메커니즘이 딱 있는 거라기보다요. 자산가들의 개인 자산과 그분들이 이제 경영하는 기업의 자산을 갖다가 좀 분리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네.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약간 혼재돼 가지고 관리가 그렇죠. 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그 나름대로 자산 관리의 개념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좀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전문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개인 자산가에게 특화된 전문가에 의해서 경영을 하기는 좀 힘든 것이죠.
그래서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분리를 하고 투명성을 갖다 좀 보장해 준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은행에서도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PB 같은 데서는 패밀리 오피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로펌 같은 데서도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그 서비스의 퀄리티의 차이나 어떤 뭐 그 절차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의 스코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금융기관에서 요즘 가장 그래도 패밀리 오피스에 근접한 서비스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중점적인 그런 그 비즈니스는 금융 투자를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전문성도 그쪽에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법률이나 뭐 세무 전문가들이랑 연계해가지고 같이 서비스를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종합적으로 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은 자선 사업, 그러니까 사회공헌 이런 것도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 분야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분야가 아니고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인데 그런 분야.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같이 이제 클럽딜이라고 하죠. 서로 네. 이제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인수합병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담하려면은 그래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싱글 패밀리 오피스, 특화된 싱글 패밀리 오피스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패밀리 오피스가 이제 태동하려고 하는데 그 제대로 된 길로 그 글로벌에 선진화된 데랑 같이 그 벤치마킹을 해서 간다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좀 신경 써서 첫 발을 디딘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정부 차원이든 그 기업가든 이 패밀리 오피스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은 그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촉진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그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를 해줍니다. 그 자산가들의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근데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금융 규제를 갖다가 싱글 패밀리 오피스인 경우에는 면허 별도의 금융산업 면허 없이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이중과세를 갖다가 조금 합리적으로 줄여주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주자 문제는 그러니까 그 자산가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글로벌한 사회를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이거든요. 싱가포르, 홍콩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고 자연경관도 뭐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런 세제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또 이제 외국인이나 아니면 재외 교포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이 접근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로서도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드리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나 포르투갈 같은 국가를 보면은 외국인이 그 나라에 와가지고 뭐 10년이든 15년이든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사는 동안에는 거주를 해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제 소득세를 내게 하는 그런 좀 합리적인 엑스팻에 대한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다른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를 갖다가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제도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패밀리 오피스 전성시대 한국의 현실과 한계는 이라는 주제로 한국 패밀리 오피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을 해봤는데요. 좋은 말씀해 주신 안수정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60여 년에 걸쳐서 5대째 이어오는 유럽의 대표적인 패밀리 오피스 발렌베리 가문이 스웨덴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 동력으로 꼽히는데요. 기업의 영속성과 사회적 공헌은 한 나라의 경제 선순환 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태동 단계에 있는 한국의 패밀리 오피스도 기업과 사회의 중요한 후원자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